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인 반도체, 소재 등을 규제한 데 이어서 안보상 우호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 보복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할 방침인 물론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과연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일본이 지난 4일부터 수출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10일이 정도 지났습니다. 양국이 여러 가지 지금 이해관계가 얼떨린 상황에서 상황이 좀 악화되고 치킨 게임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교수님께서는 한일 관계 지금의 상황을 좀 먼저 좀 조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장마가 굉장히 크게 본격적이지 않고요. 태풍도 오지 않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연 어떤 정도의 폭풍이 올지 예보가 나오더라도 그 예보가 정말 맞을지 안 맞을지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한국이든 일본이든 가지고 있는 카드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대응책은 뭐가 있는지 이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폭풍 전야에 고요하지만 왠지 더 불안한 느낌 같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태풍이 오지도 않았다라고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정평론가님께서는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도 국내 한국 경제에 어떤 이제 피해가 포착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다만 팩트로 좀 확인되는 게 이번에 경제 조치를 했던 그 세 가지 품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그 발표 이후에 단 한 건도 수출 허가, 일본 입장에서 수출 허가죠.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한 3개월 정도의 재고는 이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디스플레이도 돌아가고는 있기는 하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국내 기업이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역시 주식시장의 흐름 때문이 아닐까 좀 보고 있는데요. 주가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상승세고요. 삼성전자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주식을 조금 사는 것도 아니라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지만 일각에서는 이렇다면 단기전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지난 금요일 날 도쿄에서 실무 과장급 회담했잖아요. 네. 창고 같은 곳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정말 민망하고요. 네. 외교 관례상 저렇게 해도 다니냐 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형식적인 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던 내용들하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회담 이후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사실 창고에서 열린 회담을 보면서 한일 관계 현주소가 저기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창고에서 회의를 만드는 일본은 다른 그러면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단 우리가 먼저 방문을 했고 준비하는 쪽은 주체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국에 대해서 그 정도의 홀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외교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기들이 내세웠던 카드에서 한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저는 그런 면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결의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책임 있는 조치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회담 장소의 분위기 그대로 전달됐다. 당연히 저희들은 철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의 표현은 대단히 재밌는 게요. 철회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어로도 철회라는 단어가 있고 한국어도 철회라는 똑같이 한자를 쓰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을 했을 때 철회라는 단어가 없었다라고 꼬투리를 잡는 거 보면은 적어도 한국이 얘기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일종의 이제 한국 무시라는 부분이 저는 더 드러난 것 같아요. 이게 더 장기적으로 이제 국제사회 문제로 가지고 나가졌을 때 이런 단어가 있고 없고 이런 표현을 썼고 안 썼고의 차이도
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일본이 셈법을 쓰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아마 WTO라든지 그러니까 제소가 되었을 때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떤 제3자가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양국이 예. 어떤 정도의 조치를 취했나라는 것들과 연결이 될 텐데요. 사실 창구 회담은 그다지 뭐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과장급 정도의 실무자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양국의 입장을 부딪히는 첫 번째 협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예. 제한적인 의미밖에 못 가지니까요. 예. 일본이 이 규제하는 배경으로 대북 제재 위반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청와대 NSC에서 그러면 조사 받아보자. 누가 옳고 그른지를 좀 보자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대응은 일본도 놀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난번 NSC 했던 이야기. 일단 일본의 의도를 봐야 되겠고요. 이제 그다음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일본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이 이렇게 갑자기 안보 공세를 펼치게 된 것은 실은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백색 국가에서 이제 한국을 제외시킨다는 거에 대한 이제 명분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우리를 안보 우방국, 일본의 안보 우방국에서 뺐을 때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명분을 만들려는 차원에서 뭐 일종의 뭐 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쪽의 대응은 굉장히 좀 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적으로 유엔 안보리 이제 대북 제재 외 전문가 패널에서 사례들 막 지금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2014년 우리는 되게 떠들썩했었던 근거가 있어요. 예, 그 북한 그 드론에 대해서도 다 뜯어보니까 일본 전략 물자가 있었고 레이더 부분도 있었고 기중기 부분도 이제 이렇게 대체를 하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오늘자의 일본 언론들은 좀 쏙 들어갔거든요. 이 대응은 굉장히 적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이 이슈와 이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이게 어떤 절차로 마지막까지 발동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조사로까지 만약 이어지게 된다면 네. 어느 국가에 더 유리한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가려봐야 되겠지만요. 예. 국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첨예한 문제가 대립이 되면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하는 쪽으로 갈 텐데 우선은 일본 자체가 그런 그 지금 이제 자기들이 만든 시나리오에서 제3국에서 아니면은 유엔이든 그 문제를 조사하고 끼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승부 자체가 승립을 하지 않으니까 그 자체는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본 쪽에서 제가 이제 쭉 포털을 체크하다 보면 관련된 뉴스에서 한국 쪽의 대응은 취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문제를 일종의 국내정이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분 축적용이든 내세웠지만 그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일본 쪽에서 그렇게 유리한 카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과정에서 내세울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그 전술의 일환으로 내세운 거라서 그 자체가 아마 큰 무대에서 제3자의 객관적인 다뤄질 판단을 사안은 물어줄 아니다. 사안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예. 방금 저희 정평론가께서 백석 국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략 물자 수출할 때 수출 절차를 좀 간소화해주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대 국가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그렇습니다. 취하는 어떤 그런 무역 관련적인 용어인데 네. 이게 만약에 취해져서 거기서 우리를 제외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또 이제 글로벌 경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전망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차 경제 보복, 뭐 수입 제한 조치, 수출 제한 조치가 세계 품목인 반면에 만에 하나 이제 실질적으로 백색 국가의 소리를 제외하고 이것이 발동되는 이제 8월 뭐 중순경이라고 네. 하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 충격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백색 국가였을 때 우리가 특별하게 일본의 경제산업성이죠. 경산성의 뭐 이런 까다로운 이 허가 조치 없이 했었던 물자가 거의 소재 부품이 1,000개, 1,100개도 넘고 이것저것 하면 1,500가지 그 정도가 되는데 예. 이제는 그 1,000여 가지의 소재 부품 중에 그 하나를 어쨌든 일본 마음대로 찍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게 어느 게 될지는 모르는 진짜 그야말로 깜깜입니다. 이제 거기에 걸려들면 해당 속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뭐 중소기업들은 어디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는 일단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그 1,100개 중에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금을 한 뭐 3천억 정도를 쌓아놓고선 피해 기업들에게 일단 제공하고 이 정도로 일단은 대응책을 쌓아놓고는 있는데 참 답답하죠. 이제 발동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발동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1,100가지 중에서
일본이 이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기업들일 것 같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도 급하게 이제 일본 출장을 갔다가 5박 6일 일정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었잖아요. 네. 뭐 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네. 좀 어떤 대안들을 좀 마련하고 왔을까요? 그 출장 이후에 약간 좀 팩트가 약간 엇갈립니다. 예. 오자마자는 이제 이번에 했던 세 개 품목, 폴리이미드라든가 포트 리제스트라든가 에칭가스라 불화수소에 어쨌든 일본 내에 좀 뭐 이 다변화를 거래처를 확보했다라는 예. 이제 보도도 나왔었는데 사장단 회의 직후에서는 아니다. 이 거래처 다변화를 했던 것은 아니고 향후 백색 국가 지정될 이후에는 이게 1000가지 넘게 수출 제한이 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해라는 것이 메시지였다. 그러니까 약간 어긋나는데 이거의 팩트 체크는 지금 안 되는 게요. 이럴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부품 다변화처를 구했습니다. 근데 회사의 어떤 하나의 전략상 못 구했다라고 얘기해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부품 다변화, 거래처 다변화에 대한 이 대안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는 결론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일본 기업들은 과연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느냐? 저희들이 이제 그걸 되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뭐 가령 주가로 보면 일단은 일본 증시에 상장된 일본의 이번에 해당되는 소재 부품 회사들의 주가가 하락폭이 훨씬 더 크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 내 우리가 수요자고요. 일본이 공급자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경제 보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수요에서 안 사겠다는 쪽에 공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오히려 보복을 해서 너네들이 세게 하는 걸 우리가 안 사겠다는 쪽에 보복이 많은데 이번에는 오히려 일본이 공급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망가지겠다는 그런 쪽의 경제 보복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피해도 굉장히 크고 뭐 이게 중장기적으로 간다면은 한일 문제가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반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 내 이제 일부 언론, 상당수 언론에서도 너무 이번 규제가 크게 나갔다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을까요? 예,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천억 정도의 기금을 낸다라는 얘기는 있고 예. 아시다시피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워낙 그 자본 투자가 큰 기업이라서 사실은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소재가 공급이 되고 라인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일종의 그 분업의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짜여진 그러니까 타이트한 의미의 경제 순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을 쉽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현재 뭐 불화수소를 수출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은 단순히 러시아께 안심이 안 된다가 아니고 앞으로도 러시아가 계속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불리함을 떠안는 모양새도 될 수 있잖아요. 오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한다면 지금까지 일본과 쭉 해왔던 경제 협력 관계의 기본적인 틀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대한 위기인 그러니까 셈이죠. 일본에는 자 우리도 뭐 다른 수입선이 많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정경분리 원칙이 완전히 이번 기회로 훼손이 됐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어떻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내에서 나오는 모든 평가들도 강제동원 재판이 이제 출발점이었으니까요. 네. 강제동원 재판, 뭐 화이추 재단의 해산 이런 식의 한국의 조치들은 어쨌든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일본 정부 아베 정권이 취한 수출 규제 그리고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이 조치가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일본 스스로의 손해를 감수하는 그러니까 자해라는 느낌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경제 보복이라고 한다면 예. 이게 과연 경제 논리에 맞고 무역 국가라고 하는 일본 자유무역주의의 정신에 맞는 것인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황이 이제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기업의 여론이나 그다음에 매스컴에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의 조치가 과하다라는 쪽이 있을 때 한국 정부가 이 무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 점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꺼낸 첫 번째 카드가 WTO 제소 아닙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뭐 일반 이사회에서 정식 의제로 이제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카드가 일본에게는 좀 부담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어쨌든 13일, 24일 벌어질 공방전이라고 하는 게 이번 그 수출 규제 문제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어쨌든 WTO라고 하는 국제 무대에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견해가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기류가 어떻게 흘러갈지 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 이 사회 자체는 어떤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양국 정부의 뭐 가부를 들어주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부가 8월까지를 염두를 두면서 적어도 이 문제를 끌어나가는 한국 정부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왜 한국 정부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가장 귀중한 자리일 텐데 예.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거를 우호적으로 받아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이 WTO 카드를 꺼내들 걸 예상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미 예상을 하고 그렇죠. 이런 조치를 단행했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WTO도 그렇고요. 이번 미국을 방문했던 김현정 차장, 예. 차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관계자들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뭐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이미 벌써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 관련된 부처를 다 돌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일본의 주도 면밀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의 운영 시스템에서 생각했을 때 미국 정부와 일정 정도의 교감 없이 내지는 사전 통보 없이 지금의 시스템이 지금 조치가 흘러간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예. 따라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일정 정도로 우군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절대로 미국에서 그런 형태의 기울어진 그러니까 한국에 손을 들어주는 어떤 발언도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일 양국의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WTO 이사회가 끝나더라도 네. 그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설정이 될 것 같아요. 예. 국제사회 여론전, 일본도 하겠지만 저희도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정평론가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WTO 일반 이사회가 이번에 23일, 24일에 열리게 된다는 건 우리에게는 되게 기회고 찬스라고 보입니다.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가서 이번 사안을 굉장히 크게 공론화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WTO 일반 이사회와 백색 국가 지정의 영향에 이 큰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빼는 백색을 빼는 것을 고려해 본다라든가 그걸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은 8월 뭐 중순부터는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한 이 조치가 발동된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좀 감안하고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번 일반 의사회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일본에 했었던 이 조치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좀 우리가 좀 공론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가 어떤 아베 총리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있다. 특히 사면 선거 21일 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21일 참여연 선거 이후에 예. 아베 정권의 태도는 바뀔 것인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일본과 또 우리 정부는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말씀에도 역시 21일에 참여연 선거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무사히 과반수는 넘고 과연 개헌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것인가는 미지수지만 네.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 정도면 참여연 선거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했는데 과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출 규제 발동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판결이 나고 그 다음 해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일본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제 한일 관계에서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시한폭탄이 제각거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때 이제 일본 쪽에서 나왔던 얘기는 결국 그 청구권 협정에서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처리가 됐는데 한국 대법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거는 청구권 협정 자체를 놓고 한일 양국이 정말 그야말로 심각하게 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지금 올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베 수상이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의 언명이라든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조치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고 추진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사실 이런 규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3가지 이 정도에 국한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더 많이 늘어나는 제2, 제3의 규제 조치가 발동될 것이다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우세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장기화되는 장기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1,100가지 부품 소재 중에 일본이 고려하는 입맛대로 우리를 이제 제한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투자자들도 그렇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까지의 일본이 갖고 있었던 이제 이미지, 뭐 국가 차원의 뭐 브랜드 이런 것들을 보면 장기화할 거라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또 아베의 배포라든가 그래서 아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전으로 끝날 거라고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만에 하나 이게 8월, 9월 그 이상까지 가는 중장기전이 된다라고 하면 하고 일본이 지금까지 쓰던 전략과 다르게 육참골단 전략 같은 자기들도 피해를 보면서 상대를 막 그런 전략으로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예.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확 달라지거든요. 즉 뭐냐 우리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 직전까지 간다면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과잉 공급되고 있고 재고도 많이 쌓이는데 재고도 줄이게 되는 효과도 있고 결과적으로 실제 반도체 가격도 좀 많이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막 공장을 세우느냐 마느냐의 문제까지 일본이 나간다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위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금 시장도 그렇고 좀 낙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최악을 좀 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과거사 문제로부터 촉발된 이번 한일 무역 갈등, 글쎄요, 꼬인 매듭을 풀어야 될 텐데 이제 그게 과거사 문제라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징용 관련 대우 예. 판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본 측이 기관 제3중재위 그 18일까지 시한인데 한국이 답할 수 있는 시한이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낙연 총리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답변할 가능성 또 일본은 그애들 어떻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할지 그 부분에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중재를 받을 수 있다면 이번이 뭐 18일이 마지막 시한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온 그 발언들을 보자면 받을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12척 이순신 장군이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들도 여러 가지 그 보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고요. 예. 네. 제 생각에는 중재비라고 하는 선택을 한다 그랬을 때 한국이 중재비든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가 이 문제를 푸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이든 일정 정도로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론전이라는 국제 여론전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그 점에서 한국이 적절한 시점에 이 카드를 과연 쓸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도의 전략적인 결단이 저는 필요할 만큼 지금 현재 수출 규제로 촉발된 위기는 한일 관계 전체의 틀을 바꾸는 그런 정도의 그 위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는 지금 일본 제품도 구매하지 않는 불매 운동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점점 더 확산되고 있거든요. 네. 이번 사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불매 운동은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인식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이 이 문제에 어쨌든 한국의 주권자로서 저는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SNS에 밝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이거를 정치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추기는 사태, 물론 지금까지 관찰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가지 않은 길을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그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불매 운동이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고민은 적어도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닌 새로운 발상과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착상으로서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면 적어도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아베상을 굴복시키긴 어렵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도적인 모습들은 훨씬 더 평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병랑님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좀 된다면 불매운동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네. 전망을 해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공적 차원에서의 확전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차원에서는 이 정도로 일단은 어쨌든 틀을 잡고 나아가고요. 사적 차원, 민간 영역에서 지금 불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그야말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차원에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산되고 있다면은 뭐 유지하는 것이 이번에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금 민간 차원에서 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본 불매 운동을 정치권에서 자꾸만 끌어들여가지고 이야기를 키우는 것은 그런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이 공적과 사적을 좀 나눠서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고 예, 언론도 양국 관계 긴장을 조성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일본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성적 대응을 촉구하는 그것뿐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정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